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월에 공포가 돼가지고 이제 약 30년 만에 전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술사 2020년, 그러니까 120회 시험부터는 그 기술사 시험에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출제 빈도가 급격히 상승을 했고, 산업안전법을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기술사 합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확인한 거는 일단 화공안전기술사랑 기계안전기술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객관식이 아닌 논술형 이제 면접형 시험에서는 문제를 풀려면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시중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재들은 그 내용들이 이제 객관식 시험에 좀 적합한 수준이고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명상이랑 전자책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화공안전연구소의 홍프로입니다. 오늘은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준비한 전자책을 좀 기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이제 크게 두 가지 뭐 구독자분이 요청하신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저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논술 시험이라든지 면접 시험에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거기에 좀 맞는 교재라든지 좀 영상 같은 게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일단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화공안전기술사만 놓고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2019년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좀 큰 그림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좀 책도 좀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목차는 사실 어 크게 이제 뭐 개요, 공부법 속의 구조 읽는 법 한 다음에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책을 보면서 좀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들이 이제 제가 다 봤던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3회 화공안전기술사를 합격을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화공안전기술사 시험을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포기하고 봐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빈도였는데요. 이제는 뭐 정말 법을 포기하고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너무나 많이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화공안전기술사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기술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만 이렇게 매달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좀 논술 시험이라든지 면접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책을 출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자책도 출간을 하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뼈대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썼는데 시간을 절약하시기를 좀 기원 드립니다. 이거 제가 다 봤는데 뭐 도움이 되는 책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도움이 좀 크게 많이 안 되는 것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있었습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있고 제가 뭐 3단 비교표 보는 법 이런 거는 영상을 또 따로 찍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3단 비교표랑 제 교재 그리고 지금 영상이랑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약에 구매를 하실 분들은 교재를 구매하셔서 그 3단 비교표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이랑 같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진노트 3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좀 공부를 했는데 마진노트 3는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마인드맵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다른 그 강사님인데 정명재 강사님이라고 이분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사실 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뭐 책을 여러 권을 쓰셨고 공무원
광고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책을 다 구매를 해서 이렇게 좀 봤는데 객관식 시험에 정말 적합하게 잘 준비가 돼 있고 강의 자체도 제가 무료 강의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고퀄리티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전관리자시든지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실 분들은 그분 뭐 영상이라든지 교재를 좀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식 시험 위주로 이제 좀 교재가 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약간 디테일한 부분, 뭐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것에 좀 집중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해 주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틀, 산업안전보건법은 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정도로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조문을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3단 비교표랑 좀 비교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2019년도에 전면 개정돼 가지고 그때부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문의 숫자라든지 조문의 배치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금 거의 뭐 30년 만에 개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좀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장 총칙부터 이제 12장 벌칙까지 들어가 있고, 이제 총 조문수가 이제 175개 조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뭐 타법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그 대통령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75개 조문이라고 하더라도 좀 봐야 될 그 조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산업안전보건 법률의 조문이 이제 175개라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같이 유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큰 틀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렇게 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육학자 중에 톨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코그니티브 맵이라는 이론을 좀 창시를 한 사람인데, 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인 숲을 먼저 이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 공정 엔지니어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공정을 공부할 때 예를 들면 P&ID라든지 PFD를 볼 때도 가장 중요한 이제 이퀴먼트, 반응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어차피 그 전후단은 반응기에 필요한 온도, 압력, 조성 등을 이제 맞추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반응기만 이해를 하면 그 전반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할 때도 그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이제 숲을 먼저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숲 중에 중요한 조문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 전체적인 틀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12장이 좀 정의가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175개의 모든 조문을 사실 알면은 좋겠지만, 이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실무에 적용이 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면 전체적인 틀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 2조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 2조 같은 경우에 이제 용어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이런 10조 같은 경우에도 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되긴 하지만, 이제 2조 정의를 좀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문, 그리고 시험에 계속 자주 출제가, 논술형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었던 조문을 위주로 좀 그 교재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보건관리 체제 등이라는 그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안전보건관리 체제랑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1절의 안전보건관리 체제에서는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등장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2장의 1절은 정말 다 제가 몇 개 이렇게 좀 주요 조문들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긴 했는데 2장의 1절은 모두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 등장인물에 대한 이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뒤에서도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장의 1절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 종목에 관계없이 이제 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2장의 1절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 이 인물들 간의 관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도 제가 조금 한번 도해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절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이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절에 25, 26, 27, 28조가 있는데 주요 그러니까 25조만 알고 있으면 26, 27, 28조는 대략적으로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25조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 위주로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면접이라든지 논술에서 모든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 부가적인 내용도 나오기는 하는데 객관식 시험이랑은 다르게 이제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연도라든지 날짜 뭐 이런 좀 뭐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틀보다는 굉장히 세세한 부분이 나온다면 이제 논술 그 기술사라든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굵직굵직한 전체적인 이제 숲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안전보건교육에서는 사실 제가 주요 조문을 체크는 하지 않았고 이제 안전보건교육에서는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별표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별표 같은 경우에도 좀 객관식의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부의 그 별표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별표들은 좀 첨부를 해뒀고요. 여기서는 좀 근로자랑 근로자 말고 이제 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든지 다른 등장인물들 간의 직무교육 시간이라든지 내용들이 좀 다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4장 같은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 조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6장이 그러니까 5장이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도급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6장 같은 경우에는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그리고 7장이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이제 4장, 6장, 7장이 좀 되게 유사한 부분인데 4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화공안전 기술사를 준비를 하시면 4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정안전보고서라는 내용이 이제 4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4장의 44조 이거는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2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42조하고 44조를 좀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고 42조랑 44조는 정말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 외에 이제 안전보건 진단 그리고 47조랑 49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좀 엮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47조, 49조, 그 외 48조 뭐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긴 했는데 사실 이 58조가 이제 유해한 작업 같은 경우에 도급이 아예 금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59조가 좀 상대적으로 58조보다는 덜 유해한 작업인데 이제 승인을 받으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58조랑 59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좀 이해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62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든지 62조는 이제 앞에 등장인물 설명할 때 같이 좀 공부를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2장 설명을 할 때 62조도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64조는 이제 도급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68조도 이제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75조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제 협의체라는 말도 나오고 노사협의체라는 말도 나오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좀 용어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6장 같은 경우 유해 위험 기계 등의 조치라는 이 장인데
사실 여기서는 안전 인증, 2절의 안전 인증, 3절의 자율 안전 신고, 4절의 안전 검사 이 세 개를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대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출장 같은 경우에도 어,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라고 이제 장이 되어 있는데 1절이 이제 유해 위험 물질의 분류 및 관리 좀 유명한 MSDS 110조가 MSDS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이것도 단골 축제 뭐 MSDS 항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고시랑 같이 이렇게 고용노동부 고시가 좀 그 추가가 돼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시까지 봐야 되는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까지 봐야 되는 내용은 제가 이제 책에서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라든지 공정안전 보고서 그리고 지금 이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이런 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고시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17조랑 118조 구분하는 거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이 아예 금지가 되는 거랑 118조의 유해위험물질의 제조가 아예 허가되는 그러니까 허가를 해야 되는 거 그 물질과 이제 아예 금지가 되는 물질 이런 건 좀 비교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주관식 기술사 이제 논술형보다는 객관식에서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팅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절의 성면에 관한 조치, 이제 성면 조사, 이제 뭐 기관 조사랑 뭐 이렇게 일반 조사랑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8장의 근로자 보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진단, 그러니까 작업 환경 측정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25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 2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진단의 종류가 이렇게 좀 나눠져요.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그래서 이 각각의 건강진단이 어떨 때 실시가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37조 건강관리 카드, 그리고 138조랑 139조는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이제 기술사 같은 경우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지도사 직무 이렇게 좀 보실 때 법 조문 말고 법 조문에서 이제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고 시행령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 좀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화공안전이라든지 전기안전이라든지 건설안전이라든지 이제 각각의 영역별로 이제 직무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또 별표에 정의가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5조 권한을 좀 보시면 되고 보칙은 이제 보충하는 법칙인데 크게 이렇게 좀 나오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158조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보조 지원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벌칙은 사실 조금 어, 논술형이라든지 면접형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인 틀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숲을 보시고 디테일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끼워 넣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좋고요. 그래서 중요 정문을 이제 어, 이해 혹은 암기를 하시면 좋은 점이 이제 프로세스 공부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스 공부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세스 이제 반응기만 공부를 하면은 그 앞뒷단 장비들은 사실 그거를 도와주는 어, 장비이기 때문에 반응기만 공부를 하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게 빠르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이제 그 숲을 좀 보신 다음에 중요 조문들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 그 나머지 조문들은 사실 좀 그 조문을 설명하기 위한 조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이제 빠르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문 그 내용 중에 조문 번호하고 그 조문 기호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1조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게 1항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숫자로 1하고 점 찍어 있는 게 1호, 그리고 가라고 쓰여 있는 게 가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시행령 항, 호, 목이 다 있는 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조문 77조 이렇게 1 해놓고 동그라미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법에서 1항이라면 이 1이라고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각호라고 되어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하고 그냥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거 각호. 이게 호고 이게 목입니다. 가하고 점 찍혀 있는 게. 다음 강목.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헷갈려요. 뭐 항 불렀다가 1항에 2호를 보고 2호에 뭐 3, 뭐 다음 강목에 이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1 해놓고 그 동그라미 있으면 1항, 그리고 1 해놓고 점 찍었으면 1호, 그리고 가하고 점 찍었으면 가목.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1장이랑 2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공부를 이제 지속해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정의, 여기서 이제 용어의 설명이 들어가고 2장에서 이제 등장인물, 소설에도 이제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등장인물들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장이랑 2장이 가장 중요하고 1장이랑 2장이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공부를 하시고 이제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조문, 참조 조문 이렇게 했는데 주요 조문이라는 거는 사실 뭐 시험에 좀 많이 나왔던 조문, 그리고 이제 뭐 시험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화공안전기술사랑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 시험에 주로 출제되었던 조문 플러스 이 부분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조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는 이제 2조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정의 같은 경우에는 원문도 꼭 이제 읽어 보셔야 되고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원문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의 약속, 이 법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산업재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로자라고 이제 좀 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쟁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가 굉장히 큰 개념이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 좀 더 큰 개념이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바뀐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 이제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나 이제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들도 포함시키기 위해 법이 좀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 산업재해 중에 이제 그 정도가 심한 중대재해라는 개념을 또 아셔야 되는데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해놓고 이제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그 이제 재해를 정의를 하거든요. 그 재해는 뭐냐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뒤에 제가 여기 중대산업사고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44조 공정안전보고서에 이제 중대산업사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러니까 내년 1월 27일 날 그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재해 정의가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로 써놨고,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은 아니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각각의 이제 정의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그리고 작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이게 이제 중대산업재해고요.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의를 좀 써놨는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 시설 또는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그리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이런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를 한 중대재해고요. 아직 시행은 안 됐고 2022년 1월 27일 날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도 정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뭐 근로기준법에서, 그러니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근로기준법이랑 노동조합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뭐 사업주, 근로자 대표의 정의들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도급이라는 좀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개정도 좀 많이 된 부분이어가지고, 도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도급이라고 칭하고요. 도급인이라는 거는 도급을 하는 사업주를 뜻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있고 따로 이제 도급인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인 같은 경우에는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그리고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도급인 A가 도급을 주고 수급인 B가 다른 수급인 C에게 다른 작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만큼의 양을 도급을 줬는데, 그 중에 이제 특정 부분을 또 따로 이제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수급인 C한테 또 제 도급을 이제 맡길 경우에 이 둘은 모두 관계 수급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관계 수급인이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좀 이해하시면 되고, 건설공사 발주자는 좀 따로 이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건설공사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발주를 처음에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지는 않는 자, 그러니까 건설공사 발주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진단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보건 진단은 이제 뒤에서 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작업 환경 측정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요 조문 중에 하나가 이제 10조가 있거든요. 10조 같은 경우에는 어, 10조와 연관이 되는 게 이제 시행령으로 따지면 시행령 10조, 그리고 12조, 그리고 시행규칙 8조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산업재해 발생 건수의 공표에서는 이렇게 5가지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좋거든요. 공표해야 될 내용, 공표 방법, 그리고 공표하는 대상 사업장, 그리고 만약 관계 수급인이, 그러니까 수급인이 있다는 가정하에 함께 공표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한 5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공표해야 될 내용은 이제 법률, 제가 여기 아무것도 안 쓴 거는 법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법률 10조 1항에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를 해야 됩니다. 공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 공표해야 되는 사업장,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이거나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경우, 그리고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4조, 그리고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인 경우, 그 보고를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공표를 해야 됩니다. 제가 크게 이제 마인드맵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제 함께 공표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에서 3인 사업장이 관계 수급인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함께 공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냥 조문만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통합 공표랑 함께 공표랑 좀 같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해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함께 공표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도급을 줬어요. 수급인 사업장에서 이제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1, 2, 3 같은 경우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1, 2, 3이 뭐냐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이거나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경우거나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경우에 도급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순위를 함께 공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지는 않았지만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1, 2, 3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표를 해야 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순위를 같이 함께 공표, 그러니까 더 플러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함께 공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산업재해를 이제 공표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에 5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은폐한 사업장이라든지 보고를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이 경우에는 빼고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함께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통합 공표는 무슨 말이냐 는 건데요. 일단 그 법 조문을 좀 설명드릴게요.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이 그리고 사업장의 사고 사망 만인율보다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망 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그중 이제 제조업, 철도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점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공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급을 줬어요. 도급을 줘서 이제 수급인이 관계 수급인이 와서 도급인 사업장에서 그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순위를 같이 합산을 해서 공표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수급인의 사고 사망 만인율을 포함했을 경우가 더 높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까지 통합으로 공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 공표와 함께 공표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함께 공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급인이 수급인의 도급을 주고 수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보시면 되고 통합 공표 같은 경우에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업재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구조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화공안전기술사 123회에 이제 기출이 된 적이 있는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중요 조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때 123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특이했었는데, 그러니까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법률도 있는데 시행령에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왔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냐 하는 경우에 어떤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지 설명하시오. 답이 이제 시행령 구조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답. 시행령 구조에 대한 뭐 산업재해보상법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그리고 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정보, 이렇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작성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딱 맞게 안 썼거든요. 근데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채점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법 같은 경우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써야지 정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이렇게 안 썼거든요, 사실. 여기서 좀 비슷하게 쓴 게 그나마 이제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이 정도만 썼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막 되게 디테일하게 좀 썼었는데, 그래서 이제 딱 맞게 안 써도 좀 모르겠어요. 그 채점자가 좀 너그럽게 좀 잘 봐주셔서 그런진 몰라도 좀 기본 점수는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사업장 정보, 작업환경 측정 결과도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정부의 책무, 이것도 그 4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화공안전기술사 123회에 기출돼 조문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행령 5조를 작성하면 정답인 문제였는데,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이거 제가 이거는 선택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답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5조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홍보 활성화,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산업안전 보건 강조 기간 설정 및 시행,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장 안전관리 체제 등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2장은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은 1절 전체에다가 중요 표시를 했거든요. 2장의 특히 1절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설명하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아까 1장의 그 정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하면 2장의 1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나올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는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그 등장인물들 관계도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도해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 만약에 한 명만 뽑자고 하면은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쉬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든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뭐 심의 의결 사항들이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에서 나오는 내용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게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으로 따지면 이제 소장님들, 아니면 이제 공장으로 따지면 공장장님들과 같은 위치인데,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중심으로 조금 이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도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위 1,000위 이내 건설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법 14조의 이사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엄지까지 이렇게 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출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도급 있잖아요. 도급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는 명칭으로 좀 바뀌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심의 의결되는 사항이 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의 직무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비교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비교해서 이제 노사협의체라는 또 그 용어가 있는데 이제 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랑 똑같은데 이제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면 또 이제 도급에 그냥 협의체가 있어요. 노사협의체도 있고 그냥 협의체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인데요.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사실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법 15조 및 시행규칙 9조를 이제 같이 보시면 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번, 10번이 이제 규칙에서 이제 좀 따온 거고 한번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따 바로 또 공부를 할 건데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그 외에 이제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 위험 또는 건강장애 방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총 10가지 직무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법률 이제 별표 2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객관식 시험이면 이제 무조건 필수적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짧게 공유를 드리면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명 이상. 그러니까 좀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이더라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둬야 되고 좀 덜 위험한 경우에는 300명 이상일 경우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둬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도급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사업장에 그러니까 도급을 이제 줘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안전총괄 책임자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 대상 사업은 052조에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로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관계 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 총괄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인 건설업, 그리고 관계 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 총괄 책임자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안전 총괄 책임자의 직무는 이렇게 좀 또 53조에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인데요.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좀 보실 때, 이제 노사협의체, 그리고 이제 협의체, 이렇게 세 개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노사협의체는 말 그대로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거랑은 내용이 다른데, 이제 도급할 때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랑은 좀 다르시다고 보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이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심의 의결 사항이 아까 그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의 대부분의 내용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빠지는 내용이 있는데 안전보건관리자 책무를 좀 다시 보시면은
그 1에서 5부터 그리고 7, 그 6이랑 8, 90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빠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심의 의결 사항에서는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서는 빠지는데,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이제 심의 의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할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거는 심의 의결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렇게 실시가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노사협의체는 언제 되고 그 협의체는 언제 하고, 노사협의체는 뭐 마찬가지겠고,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매월 1회거든요. 그래서 이 실시 시기가 조금 다르다는 것도 좀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사업의 종류,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정의가 돼 있거든요. 시행령 별표 9에. 객관식 시험이면 이제 무조건 필수적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정리를 한 거를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공사 금액 120억, 토목공사업 금액 150억 이상의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노사협의체를 만약에 구성을 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협의사항도 시험에서 좀 간혹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시험에 좀 출제가 자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채점하기가 좀 편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노사협의체 협의사항은 산재 예방 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피 방법, 그리고 작업의 시작 시간, 이거 뭐 끝 시간으로 해가지고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그리고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이런 거를 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도급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개념인데 협의체를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그 협의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월 1회 이상 좀 실시를 하고 이 사항들을 협의를 합니다. 작업 시작 시간, 연락 방법,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사업주와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 도급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필요하겠죠. 이런 내용을 협의를 합니다. 노사협의체 협의사항이랑 유사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감독자는 실제로 관리 감독자의 그 주 키워드는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건데 이제 실제로 이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분들, 그러니까 관리 감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안전관리자랑은 조금 다르고요. 좀 보시면은 이제 업무 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관리 감독자가 어떤 일을 하고 뭐 안전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거를 좀 비교하는, 그래서 관리 감독자의 업무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 한번 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령 15조에 좀 디파인 되어 있는데 기계 기구 또는 설비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여부의 확인, 그리고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및 방호 장치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 착용의 사용에 대한 교육 지도, 산재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 조치, 그리고 작업장 정리 정도 및 통로 확보에 대한 사항, 그리고 뭐 안전관리자라든지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회의 지도 조언에 관한 협조,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유해 위험 요인 파악에 대한 참여라든지 개선 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 감독자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안전에 관한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전관리자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험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거든요.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뭐 소장님이라든지 공장장님을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사람. 그 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행령 별표에 선임해야 되는 사업의 종류랑 사업장 상식, 근로자 수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시행령 18조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그리고 이따가 이제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 이렇게 이게 1번으로 이제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이제 사업장 내 규정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일정 사업장 이상 되면은 이제 사업장 내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도 조언, 보좌 및 지도 조언 말이 계속 뜨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그리고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안전 인증 대상, 그리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기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그리고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재 발생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그리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그리고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업무 수행에 대해 내용의 기록 유지, 그리고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항. 이렇게 총 10가지의 업무가 시행령 18조에 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를 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직도로 제가 표현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감독자를 이제 지도 조언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이제 보좌하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을 약간 좀 그런 스텝형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는 이제 위탁이 가능한데, 이제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위탁이 가능하고, 건설업은 위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전문 업체를 이제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안전 부분은 이제 위탁을 못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사실 안전관리 업무 자체의 위탁을 건설업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시험에 굉장히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그러니까 아까 좀 설명드렸던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일반적인 인원보다 증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원을 한다든지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제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이라든지, 중대재해가 아까 중대재해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단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가 되고, 그 밖의 경우 이제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거 3번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마지막은 화학적 인자, 그 유해인자에서도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여러 가지 인자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화학적 인자만으로 인해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을 중원 교체 임명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122조에 이렇게 좀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자도 이제 좀
업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쪽을 좀 준비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어,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관리자랑 이제 어, 유사한데 이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이제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했다면 이제 보건관리자는 이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이제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는 이제 시행령 별표 5 그리고 시행령 20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보건지도사를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필수로 좀 이 부분을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산업안전지도사라든지 이런 객관식 시험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랑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좀 비교를 해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가 할 것 같은데 이제 보건관리자가 이제 업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예를 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개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이거는 보건관리자의 업무고요. 그리고 전체 환기 장치 및 국소 배기 장치의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이 부분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로 시행령 18조에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뭐 의료행 이런 거는 뭐 보건관리자가 의사나 간호사일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고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면은 사실 이런 의료행위를 허용하지는 않고요. 뭐 산업보건의 직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 한정해서 이렇게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 업무도 좀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거는 외딴 곳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지역에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보건관리 전문기관도 좀 법에 이렇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지역별이라든지 업종별로는 이제 광업은 위탁을 할 수 있고 유해 위험 인자별로 이제 납, 수은, 성면, 크롬, 허가 대상 물질, 근공격계는 위탁할 수 있는 보건 전문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의도 두어야 되는데 이제 산업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위촉을 할 수 있는 거가 좀 특징입니다. 상시 근로자 50명인 경우는 이제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의사가 보건관리자로 선임이 된 경우라든지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이제 아까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보다 이제 조금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는 제도를 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 16조 및 영 15조에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가 좀 안전과 보건의 이제 엑기스적인 업무를 좀 축약적으로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업무만 좀 보면 업무가 주로 이제 많이 나오니까 안전보건 교육 실시의 보좌 및 지도 조언,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건강 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산재 발생의 원인 조사, 사업체의 통계 기록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그리고 산업 안전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지도 조언 총 이렇게 이제 6가지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가 좀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20명에서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아래의 사업장에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령 24조에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보건업. 크게 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조금 더 이제 큰 사업장에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고 선임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규모 사업장,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을 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전문기관도 이렇게 좀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정 요건을 보시면은 27조에 산업안전지도사, 아까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이렇게 지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취소가 뭐 필수 취소라든지 임의 취소도 이렇게 좀 디파인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이렇게 좀 법에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배치를 시켰어요. 이거 명예산업안전과 안전 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데, 근로자 단체, 사업주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 단체에서 소속된 사람 중 연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실제 할 수 있는 직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은 아까 여기는 근로자단체, 사업주 단체, 뭐 산업재해 예방 단체에서 이렇게 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인 경우, 뭐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에서 뭐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경우, 산재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는 이 업무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팔 같은 경우에는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개선을 건의, 그리고 9랑 10은 뭐 여기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산재 예방에 대한 홍보, 뭐 이런 업무는 이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뭐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라든지 산재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에서 수행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에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에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뭐 산재 예방 계획 수립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기기구 자체 검사 참석, 뭐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등등등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위촉하는 직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그래서 지금 1절은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2장의 1절 그리고 이제 1장의 2조 정의, 용어에 관한 설명, 이 두 부분이 조금 지루한데 좀 알고 계셔야지 이제 그 뒤에 이제 추후 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1장의 2조 정의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좀 여러 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 뭐 중대재해, 산업재해 그 부분이라든지 도급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 이런 거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2장의 1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틀을 이제 좀 보시고 이 큰 틀 관계도를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고, 이제 각각의 이제 등장 인물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장 규모 이상이 되면 이제 이 등장 인물들이 필요한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 시험에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디테일하게 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법률 25조의 이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한 작성 항목이 좀 언급이 돼 있고, 또 자세한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 3에 좀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다른 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될 사업의 종류라든지 뭐 그런 것처럼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가 이제 별표에 좀 디파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별표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벌표를 모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둬야 할 사업의 종류라든지 뭐 안전관리자를 둬야 할 사업의 종류, 이 부분은 제가 좀 따로 모아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런 내용들, 지금 2장에서 나왔던 내용 플러스 뭐 이거 안전보건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 같은 경우에는 3장 별표인데, 이 부분들은 한번 좀 객관식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거 보셔야 되고 주관식 시험에서도 이렇게 좀 눈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좀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25조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5가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관식 시험에서 논술에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업장에서 이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에 대한 사업의 종류 및 상식을 노자 수 및 작성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관식 시험에서는 크게 좀 나올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산업안전보건법, 아까 제가 여기서 말했던 이거거든요. 이 내용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이거든요. 그냥 짧게 좀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객관식 시험에서 사실 잘 나오는 거긴 한데요. 이 내용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크게 이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이랑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간부들 교육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장 같은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 조치라는 이제 장인데, 만약에 이제 화공안전 기술사를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장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문 2가지가 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그 두 번째는 이제 공정안전 보고서. 공정안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중에 화공안전기술사 한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47조랑 49조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명령 49조, 47조 이거 좀 비교하시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뭐 안전조치도 중요하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 객관식에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42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44조 공정안전보고서,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47조, 49조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두 개는 하나, 세 가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35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조문인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식 시험에 잘 나오는 조문이고, 근로자 대표가 이제 사업주한테 요청할 수 있는 사항들 좀 정의가 되어 있고, 38조 같은 경우에도 중요 조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주관식이나 면접에서 좀 질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 경우에는 42조 시행령 42조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고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고시 좀 중요 고시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 고시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 고시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법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 조문이고, 법에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다 표현하지 못한 사항을 이제 고시로 좀 추가적으로 디파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조문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까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 또 좀 써놓긴 했는데 좀 비교를 하시면 좋거든요. 공정안전보고서. 화공안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로 출제되는 게 제출 대상
사업 및 제출 대상 기계기구 설비가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좀 나누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이제 어떤 그러니까 경우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률에서는 뭐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전부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장소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 케이스의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대상업종 13개 이거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상 설비 5종, 이것도 이제 시행령 42조 및 이제 42조에서는 그냥 이 검은색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근데 이제 고시를 이제 제조업 등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 이제 고시 2020의 29호인데 여기에 이제 파란색에 대한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대상 설비 5종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 관련된 뭐 산업안전지도사라든지 건설안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까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총 1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13개를 물어보는 문제도 정말 많이 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주관식 문제, 그러니까 논술형 시험, 화학문제 기술사 이런 기술사에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세 가지 분류, 제가 123회인가도 출시가 됐는데 세 가지 분류로 이제 좀 나눠가지고 암기를 했거든요. 뒤에는 이제 다 제조업이 들어가니까 제조업은 일단 빼고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해서 저 나름대로는 그냥 1차 금속,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목재 및 나무, 가구 이거를 한 꼭지로 해가지고 약간 좀 금속이라든지 뭔가 이런 원재료 이런 부분. 두 번째는 기타 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자동차 이거를 또 이렇게 하나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화학 물질이라든지 화학 제품, 그리고 고무 제품인 플라스틱, 반도체, 전자부품 이거를 이제 하나로 해가지고 세 가지 크게 카테고리를 해서 13개를 이제 기억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뭐 페트로케미컬이라든지 이런 쪽 화학 제품 쪽을 좀 주로 좀 분류를 했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금속이라든지 이런 원재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타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가지고 암기를 했는데 이 13가지는 꼭 진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너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거는 지문에 줄 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 중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서 가져가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상 설비인데요. 대상 설비 5종. 시행령 42조에는 이 검은색으로 된 이런 딱 용해로, 화학 설비, 건조 설비, 가스 집합 용접 장치, 허가 대상 유해 물질 및 분진 작업 관련 설비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고시에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쓰셔야 모든 점수를 이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렇게 용해로 화학 설비 이런 식으로만 쓰시면 부분 점수만 가져가실 수 있고, 고시에 나와 있는 것까지 같이, 예를 들면 용해로 같은 경우에는 용량 3톤 이상 신설 이전 변경, 그리고 화학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량 이상 특수화학 설비, 이제 특수화학 설비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좀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 특수화학 설비, 그리고 뭐 건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케이스가
가스 집합 같은 경우에는 뭐 1000km 이상 이런 부분을 좀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 공사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제 6가지 케이스. 아마 이제 건설 안전 기술사라든지 이제 건설 쪽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크게 3가지 케이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그리고 대상 설비 5종,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공정안전 보고서.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여기도 썼는데, 법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사항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고, 거의 배는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조문, 하나만 꼽자면 공정안전보고서라고 이제 이해하셔도 됩니다. 앞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중대산업사고라는 새로운 좀 정의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 중대재해라든지 산업재해랑은 좀 다른데, 이 공정안전보고서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산업재해, 그 정의가 뭐냐면 중대산업사고, 정의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그러니까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주관식 시험에 나오면은 뭐라 해야 되죠? 인트로덕션 쪽에 좀 작성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 공정안전 보고서에는 이제 좀 시험에 출제되는 걸로만 좀 말씀드리면 크게 한 3가지 파트가 있는데, 아까 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랑 마찬가지로 제출 대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 좀 암기가 필요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정안전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들, 컨텐츠 같은 경우 이 부분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진짜 쓸 수 있어야 되는 수준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정안전 보고서의 프로세스,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심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제 확인한 거를 이제 이행 상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 대상은 크게 이제 7가지 업종이랑, 그 업종이랑 상관없이 이제 51종의 화학물질을 규정량 이상으로 취급한 사업장이 되는데, 이 51종을 이 화학물질을 이제 규정량까지 암기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게 시험에 나오기도 했어요, 사실. 시험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좀 결정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외워서 이걸 맞춰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눈팅만 하고 갔고, 다행히 저 시험 볼 때는 좀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좀 눈팅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암기하는 것 자체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랑 또 뭔가 연관이 돼서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랑 뭐 예를 들면 이거 하나를 외우면 2가지를 뭔가를 더 맞춘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7가지 업종은 이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파이너리, 페트로케미컬의 이제 화약 제조업을 포함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원유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이거는 뭐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물질의 제조업, 단서 조항이 있네요. 그리고 비료 제조,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지 화학 비료물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그리고 복합 비료 제조,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 이런 7가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리파이너리 및 이제 페트로케미컬 비료 공장 이런 쪽이기 때문에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즉시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진짜 이제 프로세스 인시던트라고 하는데, 공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고의 빈도 자체는 낮지만 강도 자체가 이제 발생할 경우에 그 컨시퀀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상 업종이 이제 7가지 업종이 있고요. 그 외에 이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특정 화학 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할 경우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51종 이렇게 좀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에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느냐는 건데요. 이제 크게는 이제 이 4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44조인데 공정안전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공정안전 자료가 들어가고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들어가고 안전운전 계획이 들어가고 비상조치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5번은 이제 그 밖에 내용인데 이 각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시행규칙 55조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출제가 잘 돼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44조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통합해가지고 좀 보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안전자료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총 7개 항목을 좀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수량, MSDS, 설비의 목록 및 사양, 공정도면, 플라플랜, 그리고 해저스 에어리어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이렇게 총 7개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4개 항목, 위험성 평가, 개선 계획 수립, 그리고 피해 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운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총 9가지 항목이 들어가고 비상조치 계획 같은 경우에도 6가지 항목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각각도 사실 좀 추가적으로 그 산업안전공단이라든지 PSM 이거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공정안전보고서는 관련된 자료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법뿐만 아니라 이거 법의 내용은 진짜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법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술사를 예를 들면 이제 기출에도 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거의 매년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한 회 안 나오면은 다음 해에 나온다든지 면접에서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법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가져가실 때 이제 추가적인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심사 확인 및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인데 이거는 그냥 개념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정안전보고서가 제출을 하면 이제 30일 이내에 이제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심사를 하고 나서 이제 확인이라는 거래요. 확인은 언제 하냐? 신규 같은 경우에는 시운전 단계에서 1회 실제 확인을 하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심사 완료 후에 3개월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프로세스 앱 중대한 변경 시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그리고 중대한 사고 결함 같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공정안전 보고서가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한 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이행 상태를 평가를 하거든요. 약간 이제 정기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행 상태 평가 후 그러니까 첫 번째 이행 상태 평가 후 4년마다 이렇게 좀 하고 이제 이행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그 주기가 짧아질 때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최초로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는 확인하고 1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확인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난 2년 이내부터 이행 상태 평가를 한 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4년마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이 있으면 이 확인을 이제 지도사가 확인을 할 경우에는 이제 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인을 좀 면제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고시가 또 따로 있어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화공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 분야를 응시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꼭 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간략하게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4장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 그냥 이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그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조금 더 시비한 케이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좋습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가지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산업재해율 2배 이상이라든지, 중대재해 발생, 이거는 똑같은 거고요. 직업성 질병이 연간 2명 이상이 발생했다든지, 중대산업사고라든지 이런 경우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가지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을 하는 경우 진단과 상관없이 이렇게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후자가 화공안전기술사 123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출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 58조, 59조, 그러니까 58조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예 도급이 금지되는 거고, 59조가 이제 승인을 받으면 이제 도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뭐 58조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얘기가 되게 많아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지이긴 한데 이게 좀 완벽한 금지는 아니어가지고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거고, 62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도급 시 이제 안전보건 책임자가 아니라 이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대상 이런 부분도 하셔야 되고, 도급할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64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도급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뭐 안전보건 조정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도급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급이 아예 안 되는 게 이제 58조에 설명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좀 설명을 좀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얘 조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금지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딱 돼 있는데, 금지는 1항은 금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2항에서는 또 뭐 이럴 경우에는 금지가 아니고 이런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도급이 금지가 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도금 작업이라든지 수은, 납, 카드뮴을 재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그리고 허가 대상 물질, 이건 118조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한 13종 정도가 되는데,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도급이 금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58조 2항 같은 경우에 이런 작업들이 일시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인들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썼는데 일시 간헐적이면 평가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금지 작업이 이렇게 세 개로 정의는 돼 있기는 한데, 이 케이스에는 도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이제 법령에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시행령에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이런 경우에도 도급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2절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그러니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랑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 53조에 디파인이 되어 있고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또 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총 이렇게 6가지 도급을 할 경우에는 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고, 작업장 순회 점검도 해야 되고,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도 해야 되고,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많이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그 EM이 남기를 하시고, 디테일한 부분은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시행 규칙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협의체 구성 같은 경우에는 뭐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좀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3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3개월만. 그리고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도급할 때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작업장 순회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작업장 순회 점검 같은 경우에도 그 빈도가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그 시행 규칙에 좀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작업장 순회 점검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작업장 순회 점검이랑 그리고 그 합동 안전 보건 점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동 안전 보건 점검이 조금 더 큰 개념, 그 오딧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작업장 순회 점검은 이제 뭐 이틀에 1회 이상이라든지 사업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 이상 이렇게 자주 하는 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2일에 1회 이상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작업장 순회 점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급 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큰 오디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외한 경우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점검반 같은 경우에도 총 4명으로 이렇게 도급인, 관계수급인, 그리고 근로자 각각 1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동 안전 보건 점검도 해야 되고 작업장 순회 점검도 해야 됩니다. 용어를 사실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영상 초반에도 그 1장의 2조 정의를 좀 디테일하게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용어만 좀 잘 이해를 하셔도 좀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손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업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건설업 공사 발주자의 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안전보건 조정자라는 개념이 새로 이제 좀 나온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은 각 건설공사의 금액이 50억 이상이 50억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조정자를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일어날 경우에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그 상대적인 이제 위험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A라는 건설에서는 뭐 뭔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뮬테니어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서는 뭐 화기 작업을 뭐 용접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그 이제 가연물이 될 만한 것들을 뭐 쌓아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심업스 코디네이터 뭐 이런 거를 좀 선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조정제 같은 경우에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간에 이제 혼재된 작업을 파악을 하고 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해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또 파악을 하고 이제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혼재된 작업으로부터 작업의 시기라든지 내용, 그리고 안전보건 조치 등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내용을 정보 공유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조정자, 각 건설공사의 금액이 50억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인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조정자를 둬야 된다. 그래서 이 조문도 68조 중요한 조문이니까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설계 변경 요청 조문도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조문도 71조 058조는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사협의체도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금액 120억 및 토목공사 금액 15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인데 사실 6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검사 이 세 개를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 인증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유해 위험 기구 중에 어떤 거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안전 인증 대상이 아닌데 아닌 유해 위험 기구 중에 뭐 자율 안전 확인을 해야 되는 유해 위험 기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안전 인증과 자율 안전 확인이 이렇게 좀 구분이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안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전 인증 한 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이제 소유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율안전 확인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도해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안전인증 대상이 한 이만큼이라고 하면 대부분 안전인증 대상의 대부분은 이제 안전검사 대상에 좀 들어가요. 그리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 좀 일부가 안전검사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대상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안전인증 대상은 크게 이제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안전보호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계 또는 설비가 이만큼, 방호장치가 이만큼, 안전보호구가 이만큼. 그 대부분 사실 안전보호구는 안전인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방호장치랑 기계 또는 설비도 마찬가지고, 안전검사 같은 경우에는 방호장치랑 안전보호구는 따로 받지는 않고요. 기계 또는 설비에 이러한 내용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순서 같은 경우에도 좀 최대한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교재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돼 있고, 기계안전 기술사를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인증 대상 기계에 대한 뭐 아까 큰 표로 이렇게 제가 좀 나눠놨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고, 안전 인증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심사의 종류라든지 방법이 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비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인증 대상은 아닌데 이제 인증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제조사 같은 경우에 나는 안전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를 좀 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좀 광고 목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예비 심사를 좀 보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일단 1차로 서면 심사를 보고 제품 심사 중에 개별 제품 심사를 보는 게 조금 티피컬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뭐 이제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검사를 받으시고, 예를 들면 뭐 서면 심사 받고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받고 형식별 제품 심사를 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제가 좀 표로 나눠 놨으니까 이 부분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율안전 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인증이 아닌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인증이랑 인증 대상이랑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랑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고요. 안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인증 대상은 사실 안전 인증 대상에 여기 어디냐면 이 기계 또는 설비는 사실 대부분 안전 검사 대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안전 검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모든 크레인을 안전 인증 대상이라고 했는데, 안전 검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의 전격 하중이 2톤 미만을 제외되고 약간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안전검사 주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행규칙 126조에 나와 있는데요. 최초 검사 주기, 이후 검사 주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화공안전기술사 기준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압력용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4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특이한 점이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MSDS.
110조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 117조랑 118조 비교하실 수 있는 거 중요하고 성면에서는 기관 성면, 대상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조사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물질안전보건제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110조에서 사실 한 116조까지 계속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질안전보건 자료 그러니까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을 해야 되는 대상 물질이 110조 1항에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시행규칙 별표 18을 콜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화학물질 분류 기준에 따른 내용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면 MSDS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 항목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이거는 순서까지도 좀 같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텐데 GHS의 한 부분으로 GHS가 글로벌 하모나이즈드 뭐 하모나이즈드 시스템 오브 라벨링 앤 뭐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SDS거든요. 그리고 뭐 라벨링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MSDS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규격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순서를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따로 제가 이렇게 뭐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수를 쓰서라도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가지고 이거는 좀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실무에서 MSDS를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실제로 MSDS를 보시면 이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좀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자 같은 경우 뭐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 장소, 시행규칙 167조에 있고요. 그리고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이거는 이제 125회 화학안전기술사에 나온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정된 부분이거든요. 일부 비공개 승인, 그리고 대체자료 기재, 그러니까 비공개를 못하는 항목들. 이 부분은 이번에 그러니까 개정이 된, 그러니까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17조에 따른 뒤에서 나오겠지만 제조 등 금지 물질, 118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체 자료를 기재하는 거를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전에는 뭐 연구 개발용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영업 비밀에 관련된 경우에는 화학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안 적어도 됐는데 이제는 대체 자료로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체 자료로 대체가 안 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 이제 116조에 이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용기 등의 경고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GHS의 라벨링이랑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HS 여기 제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얼머무렸었는데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 그 중에 이제 라벨링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이 115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뭐 법적 규제 사항은 아니고 레코멘데이션인 상태인데요. 각 국가마다 이렇게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명칭,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 예방 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이런 거를 라벨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GHS 그러니까 MSDS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6가지 항목이 있다. 그리고 이 순서까지도 암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SDS 같은 경우에 여기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이 항목이 16개가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고용노동부 고시 2020 130호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보셔야 될 고용노동부 고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SDS 이렇게 좀 봤고, 아까 계속 막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 이게 117조, 그리고 허가 대상 유해 물질 118조, 이게 계속 나왔었잖아요. 뭐 이 대체 자료를 게재하더라도 못한다 뭐 이런 나온 거, 이게 사실 이거거든요. 117조와 118조에 설명이 돼 있고, 그 유해 물질들이 이렇게 디파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도 이렇게 좀 설명이 이렇게 비교를 해놨고요. 그래서 제조 등이 금지된 유해 물질이 한 9가지 정도가 되고, 허가 대상 물질이 한 13가지 정도가 됩니다. 산업안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이 두 개를 섞어서 내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을 만약에, 그러니까 산업안전 지도사를 1차부터 준비를 하신다 하면은 이거를 또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이제 고충. 그러니까 계속 근데 눈팅을 하다 보면 사실 외워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패턴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조 등이 금지된 유해 물질과 허가 대상 물질이 7장에 117조, 118조에 나온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면 관련돼서는 기관 성면 조사, 그러니까 일반 성면 조사 외에 기관 성면 조사를 좀 비교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교재에도 그런 식으로 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 조사 해야 되는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성면 해체 그 제거 대상, 그러니까 성면 해체 제거업자, 그러니까 기관 성면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할 수 없고, 성면 해체 제거, 그러니까 기관 성면 조사를 하고 이제 성면 해체라든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면 해체 제거 업자를 통한 성면 해체 제거 대상도 또 이렇게 또 법에 이렇게 디파인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그러니까 기관 성면 조사를 했던 같은 업체에서는 성면 해체 제거 업무를 할 수는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같은 경우에는 이 125조 작업 환경 측정은 이제 진짜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2절의 건강 진단의 종류가 이제 일반, 특수, 임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고, 질병자 같은 경우에 근로 금지가 아예 제한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근로가 금지되는 게 있고, 근로 시간이 제한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8장에서는 유의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작업 환경 측정 같은 경우에도 작업 환경 측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가 이제 작업 측정을 해야 되고,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 그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인 경우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작업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이거든요.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일에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인데, 이런 식으로 화학적 인자 같은 경우에 183종이거든요. 뭐 이거를 다 암기하실 수는 없겠죠. 그리고 물리적 인자 2종, 분진 7종. 그래서 총 뭐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190종이 넘겠네요. 그래서 이런 유해인자,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시행규칙 별표 21에 이렇게 좀 디파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작업 환경 측정을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행규칙 189조에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한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디파인이 되어 있고, 작업 환경 측정 주기 및 횟수가 이제 시행규칙 190조에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업 환경 측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6개월에 1회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그러니까 위험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6개월에 1회인데 좀 위험한 경우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경우에는 좀 3개월에 1회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허가 대상 유해 물질, 아까 그 118조, 119조였죠. 그러니까 0으로 따지면 088조 및 특별 관리 물질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그러니까 위험한 그 작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3개월에 1회 이상을 해야 되고, 그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의 2배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3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작업 환경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아시면 되고,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은 아까 좀 봤는데, 특별 관리 물질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이거나 특별 관리 물질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인자가 측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3개월에 1회를 해야 되고, 이 두 케이스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허가 대상 유해 물질과 특별 관리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두 배가, 그 노출 기준의 2배 이상을 초과를 해야지만 3개월에 1회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소음의 작업 측정 환경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인 경우, 그리고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는데,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좀 비교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임시건강진단을 기준으로 이제 뭐 일반 건강진단은 뭐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임시건강진단을 일단 먼저 외우시면은, 컨셉을 외우시면 이제 특수건강검진이랑 좀 비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텐데,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건강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가 여러 명, 유사한, 그리고 수시건강진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특수건강진단에는 배치 전 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 이렇게 나눠지는데, 수시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의심될 경우, 그리고 임시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 유사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라는 큰 틀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해인자도 이렇게 좀 정의가 돼 있고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의 유해인자는 또 굉장히 많아요, 사실 또. 이렇게 좀 돼 있고, 주기 같은 경우에도 디파인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대상 유해인자마다 첫 번째 시기, 그리고 주기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어서,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 산업안전 보건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보건 쪽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안전 쪽은 이 부분을 다 암기를 하시는 게 맞나. 좀 객관식은 무조건 암기 통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를 하고 쓸 수 있는 만큼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뭐 특수건강진단의 종류라든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임시건강진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임시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질병자의 근로가 아예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시행규칙 220조에 대해 좀 나와 있는데, 근로가 이제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질병자의 근로가 아예 금지가 되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질병자의 근로가 제한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근로 시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법률 139조와 령 99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교재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카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가 구장에 이렇게 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업무 그러니까 시험만 놓고 따지면은 이 산업안전지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142조가 사실 계속 기출이 되고 면접에도 나오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거를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로 크게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이렇게 있는데, 이 세 분야가 똑같고요. 그리고 건설안전 분야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건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산업위생 분야 그리고 직업환경 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인드맵으로도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근로감독 10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감독관 권한 이렇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장이랑 12장은 제가 같이 좀 해놓은 게 논술형,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이라든지 뭐 면접 같은 경우에 사실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158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158조만 좀 이렇게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노동부 고시를 제가 교재 넣어놓을까 같이 이렇게 첨부로 넣어놓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넣어놓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그 법제처, 그러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교재를 구매하시는 분 중에 제가 모아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구매하시고 나서 저한테 채팅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송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까지 제가 이게 교재가 66페이지 플러스 전체 정원 목록이랑 이제 시행령 별표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는데 페이지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고시는 그 첨부로 넣진 않았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문의를 해주시면 따로 드릴 거고 여기 링크를 제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그 인터넷 창에 넣으시면은 이거를 따로 이제 정리해 놓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큰 틀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는 목적으로 사실 교재를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구독자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티스토리 비밀글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비밀글로 되게 많이 문의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비밀글로 요청이 들어왔던 것 중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재를 준비를 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교재 구매할 이 교재를 제가 이렇게 크몽에다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좀 금액이 부담이 되시면 티스토리에 제가 이렇게 개별 장마다 그 교재 일부 내용들을 이렇게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재를 구매하시는 게 부담이 되시면 좀 그런 이제 티스토리랑 이런 영상 그리고 3단 비교표를 활용하셔가지고 공부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이제 교재를 하시면 이제 뭐 티스토리나 이런 데는 또 광고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재를 구매를 하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교재를 이제 구매를 하신 다음에는 뭐 양키라든지 이런 그 플래시카드 맵, 그러니까 플래시카드 어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을 제가 계속 쓰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연계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좀 전자책을 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자책을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그 플래시카드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플래시카드 어플 쓰는 법도 추가적으로 또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긴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교재를 보시든지 이렇게 영상을 보셔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그 부분은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업데이트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